저는 이영숙입니다. 여러분이 추모하시던 바로 그 사람이요. 암흑 속 추모식장, 갑자기 켜진 대형 스크린에는 남편이 아내를 폐가에 유기하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박철민이 무대 위에서 오줌을 지리는 순간 홀 뒷문이 열렸죠. 또각, 또각. 붉은 하이힐 소리와 함께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 8시 강남 타워 팰리스 최고층 거실입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버터가 자르르 녹아내리는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다른 한쪽에는 물기 없는 미음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은 박철민, 45살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즐기는 여자는 최미나, 38살의 날씬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미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에 묶인 채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42살이었습니다. 3개월 전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상반신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진단했죠. 눈만 깜빡이고 때때로 눈물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여보, 입 벌려요. 철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영숙의 입에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미음이 너무 뜨거웠는지 영숙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미나와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진짜 불쌍하긴 하네요.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다행이죠. 미나가 스테이크를 썰며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까지 영숙이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미나는 38살 영숙의 대학 후배였어요. 영숙보다 4살 어렸죠. 당연하죠. 내가 누군데요?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성인군자인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숙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짜증과 불편함만이 가득했죠. 미움이 영숙의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철민은 한참을 그냥 뒀다가 미나가 쳐다보자 그제야 휴지로 대충 닦았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죠. 마치 더러운 걸레를 닦는 것 같았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철민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휴지를 던지듯 영숙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 먹었으니까 방으로 모셔드려요, 미나 씨. 네, 오빠. 미나가 대답하며 영숙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벽에는 영숙과 철민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영숙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철민은 그런 영숙을 다정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나가 방문을 열고 영숙을 침대 옆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옷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진열된 옷장이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까지. 언니, 이거 이제 필요 없죠? 미나가 버킨백 하나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어차피 밖에도 못 나가시는데 제가 잘 쓸게요. 언니 대신 예쁘게 들고 다닐게요. 미나는 가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자기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영숙은 그 모든 장면을 눈으로만 지켜봤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미나가 방을 나간 후 영숙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죠. 자유롭게 움직이고 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분노가, 결의가, 그리고 무언가를 다짐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철민이 영숙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침대 옆 서랍을 열기 시작했죠. 어디 뒀어, 대체?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어요. 영숙의 개인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낡은 일기장, 사진첩,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었죠. 그 빨간 수첩 어디다 뒀냐고. 철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는 영숙의 휠체어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휠체어 손잡이를 발로 찼습니다. 휠체어가 덜컹거렸죠. 아무 데도 없잖아. 은행 인감이랑 비자금 어디다 숨겨뒀어. 철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영숙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영숙의 고개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인형처럼요. 대답해. 대답하라고. 하지만 영숙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철민은 화가 난 듯 영숙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민과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이었죠. 대학 축제였습니다.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진짜였을까?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철민의 사랑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노린 것이었을까요? 영숙의 아버지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철민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죠. 결혼 후 영숙의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고 20년 만에 전무이사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3개월 전 영숙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영숙도 같은 차에 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영숙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2달 뒤 깨어났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그날 이후 철민이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는지도 몰랐죠. 최민아는 영숙이 10년 전 회사에 데려온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영숙이 인사팀장으로 일할 때 신입사원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때 미나는 28살이었죠. 영숙은 똑똑하고 성실한 미나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영숙이 사고 나기 전부터 철민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철민과 미나는 안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영숙의 방은 복도 끝 가장 외진 곳에 있었죠.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았어요.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짚었어요. 다리는 아직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감각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영숙은 기어서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작은 모래주머니 2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각각 3kg짜리였어요. 그녀는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렸죠. 1번, 2번, 3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다리가 떨렸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8번, 9번, 10번.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신음을 삼키며 울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영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철민과 미나가 자신에게 한 짓에 비하면 말이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다시 침대에 올라갔어요. 모래주머니를 풀어 옷장에 넣고 원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확히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소파 옆에 세워져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파주 쪽 처가 있잖아요. 그 집 말이에요. 영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파주의 집이라니. 그곳은 영숙의 외할머니가 살던 오래된 시골집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비어 있었죠. 요즘 파주 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그 집 수리해서 당신 요양 보내면 어때요? 철민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 친절했어요. 마치 정말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처럼 들렸죠. 공기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시끄럽고 당신한테 좋을 것 같은데. 미나가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철민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언니. 시골 공기 마시면 좀 나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버릴 곳을 정했다는 것을요. 파주의 그 집은 인적이 드물었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3km는 떨어져 있었죠. 그곳에 자신을 버려두면 누구도 찾지 못할 거였습니다. 영숙의 오른손 검지가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철민과 미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파주행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날 오후 영숙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낡은 휴대전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영숙이 사고 나기 전부터 몰래 간직해온 폰이었습니다. 철민은 이 폰의 존재를 몰랐죠. 영숙은 천천히, 매우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폰을 꺼내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님,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파주 외할머니 집에 보안 카메라 4대 설치해 주세요. 사각지대 없이요. 김 실장은 영숙 아버지 회사에서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영숙에게 변함없이 충성했어요. 영숙이 사고를 당한 직후 그는 영숙을 찾아왔었죠. 그때 영숙은 간신히 눈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은 알아챘어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실장은 영숙의 유일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영숙은 폰을 다시 서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세로 돌아왔어요. 고개를 떨군 채 아무것도 모르는 식물인간처럼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새벽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월 14일 아침이었어요. 밸런타인데이였죠. 하지만 이 집에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철민이 영숙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패딩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드라이브 갈까요? 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배려처럼 보였죠. 영숙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철민은 영숙에게 패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태워 현관으로 나갔어요.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영숙을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짐 싣듯이요. 영숙의 머리가 문틀에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영숙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눈만 깜빡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얼어붙은 논밭들이 보였죠. 철민은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통화였어요. 응, 미나야. 지금 출발했어. 미나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조심히 가요. 오늘 처리하면 바로 등기 이전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가 다 준비해뒀어. 실종 신고 넣으면 6개월 후면 사망 선고 나와. 그럼 내가 자동으로 상속받는 거야. 철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영숙이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식물인간이니까요.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합치면 얼마나 돼요? 최소 1,000억은 넘을걸. 그 늙은이가 숨겨둔 비자금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야. 오빠 최고예요. 미나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영숙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영숙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였으니까요.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차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차가 덜컹거렸죠. 영숙의 몸이 좌석에서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 보였어요.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영숙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방치된 집이었죠. 철민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하네. 그는 중얼거리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을 끌어내려 휠체어에 태웠어요. 그리고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집안은 더 끔찍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영숙을 안방으로 밀고 갔습니다. 방바닥에는 오래된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는 영숙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영숙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먼지가 확 일어났어요. 철민은 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냉소만이 가득했죠. 미안하지만 이게 당신 운명이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쇳소리였습니다. 쾅, 쾅, 쾅. 철민이 대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문틀에 못을 박아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였죠. 못질 소리가 영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 물도 없고 난방도 안 되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차가 떠나는 소리까지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누운 채 5분쯤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포도 절망도 없었어요. 그 안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만이 있었죠. 그녀는 휠체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서 창문으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창문 틀을 만져봤습니다. 예상대로 낡아서 부서질 것 같았어요. 영숙은 어린 시절 이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창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할머니가 지렛대로 여는 걸 본 기억이 났죠. 마당 창고에 그 지렛대가 아직 있을까요? 영숙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박철민, 내가 박은 건 못이 아니라 내관 뚜껑이야. 그녀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창틀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예상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물러져 있었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푹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박철민 그 나쁜 놈이라고 욕하셨겠죠. 영숙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못질로 봉인된 문 옆에 낡은 장롱이 있었어요. 그 위에 먼지 쌓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고에 가려면 창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했어요.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밤마다 재활 운동을 했지만 걷는 건 가능해도 무리하면 위험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창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녹슨 손잡이가 뻣뻣했어요. 온 힘을 다해 돌렸습니다. 손바닥에 쥐가 날 것처럼 아팠지만 참았죠. 덜컥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창문을 밀어봤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틀이 뒤틀려서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예요.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롱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오래된 쇠붙이였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부엌칼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다시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틀 틈에 칼을 넣고 힘껏 밀었어요. 나무가 벗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뚝뚝.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창틀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칼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창문을 밀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목재 파편에 베인 거였죠. 으윽.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창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숙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창문에서 땅까지는 1미터 정도였죠. 영숙은 조심스럽게 창문턱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밖으로 내밀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몸을 밀었습니다. 쿵!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흙바닥에 닿으며 충격이 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갔어요.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어두운 창고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창고를 비쳤습니다. 낡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렛대였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그 쇠지렛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영숙은 지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지만 필요한 거였죠.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 실장의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카메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대기 중입니다. 뒷사님도 끝에 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30분 후에 만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영숙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리 상태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영숙은 지렛대를 지팡이처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헤치고 자갈길을 넘어 비탈을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추운 날씨였는데도 옷이 땀으로 젖었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김 실장의 차였어요. 차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영숙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실장님. 영숙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김 실장은 영숙을 차에 태웠습니다. 뒷좌석에는 담요와 따뜻한 물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 실장이 영숙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두유 좀 드세요. 김 실장이 보온병을 열어 컵에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두유였어요. 영숙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컵이 달그락거렸죠. 천천히 드십시오. 김 실장이 영숙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영숙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회장님이야말로. 김 실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어요. 영숙은 두유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죠.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확보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회장님.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파주 집의 모습이 보였어요. 4개의 화면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현관, 마당, 뒷마당, 그리고 안방 창문이 보이는 각도였죠. 김 실장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영숙을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방문에 못을 박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음성도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 물도 없고 난방도 안 되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영숙을 죽음에 내몰아 놓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영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가요. 이 영상 파일 3부 복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변호사한테도 한 부 보내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인천 쪽 조용한 빌라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절대 추적 안 됩니다. 김 실장이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파주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 집에서 자신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실장님.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한편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는 철민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끝났네. 철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야, 다 처리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전화 너머로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축배를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카메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숙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복수의 칼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월 17일 강남 경찰서 민원실이었어요. 철민이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보였죠. 정말 모릅니다, 형사님.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아내가 사라졌어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연기였지만 꽤 그럴듯했습니다. 파주 쪽 산길에서요?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공기 좀 쐬고 싶다고 해서 드라이브를 갔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차에 없더라고요. 철민은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미나와 함께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한 시나리오였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하반신 마비 상태라고 했죠? 휠체어는 차에 있었나요? 네, 휠체어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알겠습니다. 수색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경찰은 파주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견까지 동원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이미 인천의 안전가옥에 있었으니까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영숙의 실종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미스터리한 실종이라며 연일 특종을 냈죠. 식물인간 상태의 이영숙 씨, 파주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남편 박철민 씨, 경찰 조사받아. 혐의점은? 기사 댓글에는 의심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남편이 수상하다, 보험금 노렸을 것, 완전 범죄 아니냐 같은 글들이 도배되었어요. 철민은 초조해졌습니다. 타워 팰리스 거실에서 철민과 미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빠 여론이 안 좋아요. 미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괜찮아. 증거가 없잖아. 시체도 안 나왔고. 철민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오래 끌면 곤란해요. 빨리 정리해야죠. 미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도박 빚이 8천만 원이나 있었죠.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를 해댔습니다.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실종 선고 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그거 얼마나 걸려요? 원래는 5년인데 특수한 경우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대. 우리 변호사가 판사랑 친하니까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철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변호사는 50대 후반에 노련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 전무님,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변호사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다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관리요? 철민이 되물었습니다. 네. 추모 행사 같은 거 한번 크게 여세요. 언론도 부르고 지역 인사들도 초대하고 그러면서 부인을 기리는 재단 같은 것도 만들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론이 좋아질까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남편 이미지로 바뀔 겁니다. 동시에 회사 경영권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철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 하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죠. 다음 달 초면 어때요? 3월 7일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어요. 한편 인천 안전가옥에서는 영숙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쭉 펼쳐져 있었어요. 자신의 실종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었죠. 영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김 실장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회장님, 박철민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알아요. 추적하고 있어요. 영숙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럼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추모 행사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그날이 제 생일이 될 거예요. 죽었던 이영숙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김 실장은 영숙의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행사장 업체요. 조명이랑 음향 담당하는 곳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직접요? 네,
우리 사람들로 바꿔치기 해야 해요. 철민은 돈 아끼려고 싼 업체 쓸 테니까 우리가 더 싸게 견적 내면 덥석 물 거예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박철민.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내가 나타날 거야. 영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철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전무님, 저는 라이트업 이벤트라는 행사업체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철민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추모 행사 준비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가 견적 드릴까 해서요. 견적이요? 네, 조명, 음향, 무대 세팅 전부 포함해서 3천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최소 5천만 원을 불렀었거든요. 3천이요? 퀄리티는 괜찮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보내드릴게요. 대기업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하죠. 철민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은 씩 웃었습니다. 2천만 원 벌었네. 그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업체가 누구의 지시로 움직이는지를요. 안전가옥에서 김 실장이 통화를 마치고 영숙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잘했어요, 실장님. 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3월 7일,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였어요.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정장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이야.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5일 타워 팰리스 거실이었습니다. 미나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문자였죠. 최미나 씨, 오늘까지 3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건가요? 이자만 200만 원 넘었어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천만 원의 도박빚 중에서 당장 갚아야 할 돈만 3,500만 원이었습니다. 철민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오빠, 은행 다녀왔어요? 미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지. 철민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인감이랑 통장은요? 미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철민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뭐가 안 돼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 대리인은 안 된다고. 철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철민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럼 어떡해요? 제 빚은요? 오빠가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지금 영숙이 명의로 된 계좌는 못 건드려. 추모 행사 끝나고 상속 절차 밟으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철민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이요? 지금 당장 3,500이 필요하다고요. 미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러워. 철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는 재떨이를 집어던졌어요.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미나는 움찔했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지금 나도 정신없어. 경찰들이 계속 캐고 있고 언론도 난리야. 내 빚 때문에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철민은 소파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이 그 빨간 수첩을 어디 숨겼을까?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영숙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비자금 내역과 은행 인감이 적힌 수첩이었죠.
그걸 찾으면 1,000억이 넘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그와 미나 사이의 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인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영숙은 침실에서 신발 한 켤레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하이힐이었어요. 굽 높이가 9cm나 되는 구두였죠. 영숙은 하이힐을 신어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발목이 후들거렸습니다. 재활 운동을 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하이힐을 신고 걷기는 버거웠어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영숙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째에 발목이 꺾였어요. 쿵! 영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피부가 찢어진 거였죠.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 실장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는 영숙을 일으켜 침대에 앉혔어요. 무릎의 상처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휠체어 타셔도 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영숙의 무릎에 소독약을 발랐어요.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몸이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내 두 다리로 밟아줘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회장님, 그래야 놈들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휠체어에 앉아서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걸어 들어가야 해요. 저 구두를 신고요. 영숙이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하이힐을 가리켰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붕대를 무릎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이힐을 신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침실을 가로질러 거실까지 갔어요. 10걸음쯤 되었을까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영숙은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어제보다 2걸음 더 걸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영숙의 훈련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하이힐을 신고 집안을 걸었어요. 10바퀴, 20바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걸었죠. 오후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세를 교정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나는 이영숙, 박철민 따위에게 무너지지 않아. 영숙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4일이었어요. 추모 행사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하이힐을 신고 30분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릎의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3살이 돋아나고 있었죠. 김 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행사장 최종 점검 들어갔습니다. 조명이랑 음향은요? 완벽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전부 배치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행사장 내부 사진이 떴어요. 무대, 대형 스크린, 조명 시설이 보였죠. 저 스크린에 파주집 영상 나갈 거죠? 네, 회장님. 고화질로 준비했습니다. 철민이 못질하는 장면, 욕하는 장면 전부요.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기자들 많이 오죠? 네, 주요 언론사 전부 올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몇 명 온다고 합니다. 완벽하네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붉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재킷과 치마로 이루어진 투피스였습니다. 영숙은 정장을 꺼내 몸에 대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였죠. 박철민, 이제 곧 만나요. 영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아니, 시작될 거였어요. 진짜 이영숙의 인생이요. 영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떨렸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월 7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강남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 홀이었어요.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붉은 카펫이 입구에서 무대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영숙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숙의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하얀 국화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고 이영숙 여사를 추모하며라고 적힌 현수막이 홀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철민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지고 있었죠. 박 전무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울먹임까지 섞어 넣었어요. 로비에는 이미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있었어요. 철민이 직접 초대한 사람들이었죠. 미나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둘은 심하게 다퉜었거든요. 미나가 다시 돈 얘기를 꺼냈고 철민이 폭발했었죠. 철민은 미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나의 왼쪽 볼에는 아직도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지만요.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좌석은 200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금세 채워졌죠. 무대 위에는 사회자가 올라섰습니다. 50대 남자 아나운서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고 이영숙 여사를 추모하고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무대 위 영숙의 사진에만 조명이 집중되었죠.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철민은 앞자리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죠. 한편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는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붉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킷과 무릎 길이 스커트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진하게 했습니다. 특히 립스틱은 선명한 붉은색이었죠. 발에는 9cm 높이의 붉은 하이힐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비비며 심호흡을 했죠. 할 수 있어. 이영숙 할 수 있어.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 실장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영숙은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방송실 장악했습니다. 조명 담당자도 대기 중입니다. 김 실장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영상은요? 준비 완료입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송출됩니다. 좋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실장님, 위기 상황입니다. 급박한 목소리였어요. 방송실에 있는 요원의 목소리였죠. 김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철민의 경호원이 방송실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영숙과 김 실장이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영숙을 돌아봤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계획이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진정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래요. 행사업체 직원처럼요. 영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지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장비 점검하는 척하고요.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대답이 들렸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위기 넘겼습니다. 경호원이 그냥 갔습니다. 김 실장과 영숙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했어요, 실장님.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직 긴장 풀면 안 됩니다. 김 실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0분이었어요. 홀에서는 추도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숙의 대학 동창이 단상에 올라 추모 연설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영숙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은 회사 임원이 올라왔습니다. 영숙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전무였어요. 그는 영숙 아버지와 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철민의 차례가 왔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내 영숙이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 정말. 철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뒷좌석에 앉아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영숙아, 거기선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말고. 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감이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철민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 이영숙 여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을 발표하고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민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무대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홀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인가요? 무슨 일이죠? 당황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철민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명 켜요.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김 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영상 송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했어요. 회장님, 스탠바이. 5분 전입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30초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무대 위의 철민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거 뭐야? 빨리 불 켜. 철민이 무대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웅. 대형 스크린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이 켜진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한옥집이 보였어요. 파주의 폐가였습니다. 화질이 선명했죠. 고화질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철민이 내렸어요. 그는 뒷문을 열고 누군가를 끌어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영숙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이영숙 씨 아니에요? 화면 속에서 철민은 영숙을 거칠게 집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숙의 머리가 문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철민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 물도 없고 난방도 안 되니까. 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무대 위에 철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꺼. 당장 꺼. 철민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화면 속 철민이 방문 밖에서 못을 박고 있었어요. 쾅, 쾅, 쾅. 못을 박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랄라라, 이제 끝났네. 화면 속 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어라, 제발 좀 죽어. 그 말과 함께 철민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무대 위에 철민을 찍기 시작했죠. 저게 진짜예요? 살인 미수 아니에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은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뒷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려는 거였죠. 바로 그때 홀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또각, 또각.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구에 한 줄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9cm 높이의 붉은 하이힐. 영숙이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무대 위의 철민은 영숙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게.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붉은 카펫을 따라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죠. 영숙은 무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하이힐을 신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영숙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숙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여러분이 추모하시던 바로 그 사람이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홀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은 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철민은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영숙아.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추도사는 내가 직접 읽으려고 왔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연기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방금 울먹이던 거 진짜 그럴듯하던데요. 영숙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어요. 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조작이야. 저 영상은 조작이라고. 철민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요? 영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영숙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었어요. 철민과 미나가 타워팰리스 거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합치면 얼마나 돼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 1,000억은 넘을걸. 그 늙은이가 숨겨둔 비자금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야. 철민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홀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의 바지 앞부분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오줌이었습니다. 철민이 공포에 질려 실금을 한 거였죠.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좌석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철민은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영수가 미안해. 미안해. 철민이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영숙은 철민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붉은 하이힐이 철민 앞에 멈췄어요. 영숙은 굽으로 철민의 구두를 꽉 밟았습니다. 아! 철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프죠?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당한 건 이거보다 1000배는 더 아팠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발을 떼고 뒤를 돌았어요. 홀 입구에는 경찰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박철민 씨, 살인 미수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다가와 철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민은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죠. 미나도 출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요. 나. 미나의 비명이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이 내일 일면을 장식할 거였어요. 영숙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보여드린 모습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홀 전체가 박수를 보냈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거였죠.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50석이 모두 차고도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은 살인 미수, 재산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죠. 피고인 최미나는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미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영숙은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옅게 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철민이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이영숙 씨, 인터뷰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하기보다는 슬프네요.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제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바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거예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3월 17일
영숙은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가 설립한 건설 회사였어요. 본사는 강남에 있는 20층짜리 빌딩이었죠.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2명이었어요. 모두 영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영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겁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경영하지 않으신다고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을 겁니다. 회사는 능력 있는 분께 맡기는 게 맞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챙길 일이 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비자금이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돈의 절반인 6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600억이요? 이사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교육비 지원, 홀몸 어르신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난 넉 달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제가 받은 두 번째 인생을 그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숙은 회장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할게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틀 후인 3월 19일이었습니다. 영숙은 김 실장과 함께 한강공원에 나왔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실장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김 실장이 의아해하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10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김 실장이 놀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실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영숙이 김 실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어머니 칠순 잔치 이걸로 크게 해드리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잖아요. 김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우지 마세요. 실장님이 울면 저도 울잖아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이제 실장님도 행복하세요.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요. 영숙이 김 실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4월 15일 영숙은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프레스센터였어요. 기자들이 30여 명 모였습니다. 영숙은 단상에 섰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밝게 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홀몸 어르신,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많다는 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숙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그날 저녁 영숙은 타워 팰리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붉은 하이힐이 있었어요. 그날 신었던 그 구두였죠. 영숙은 하이힐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안녕. 영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악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붉은 구두를 신는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